옛날 어느 상월 마을에 유난히 마음이 정직하고 성실하기로 이름난 머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돌쇠라고 불렀습니다. 돌쇠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여의고 고아가 되어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다가 노루목 마을에 제일 가는 부자인 김부잣집에 머슴으로 들어와 산 지 벌써 10년째였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등에 걸친 삼벗 한 벌과 튼튼한 두 팔뿐이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탐하거나 제 할 일을 게을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몫의 일보다 더 많은 일을 도맡아 했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아 김 부자의 신임이 두터웠습니다. 하지만 머슴은 머슴일 뿐 그의 고단한 삶을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해 가을 유난히 볕이 따갑던 어느 날 돌쇠는 장터에서 땔감을 팔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장터 어귀의 다리 밑에서 웬거지 처녀 하나가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녀는 남루하다 못해 거의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고 얼굴은 때국물과 먼지로 뒤덮여 본래의 모습을 알아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고 비켜가거나 심지어 발길질을 하려는 무례배도 있었습니다. 돌쇠는 차마 그 모습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땔감을 팔아 겨우 손에 쥔 엽전 몇 푼으로 국밥 한 그릇을 사왔습니다. 그리고는 처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가씨, 이 국밥이라도 좀 드시오. 기운을 차려야지. 처녀는 짐승처럼 허겁지겁 국밥을 먹어치웠습니다. 한참을 먹던 처녀는 문득 고개를 들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때국물 사이로 드러난 눈은 놀랍도록 맑고 깊었습니다. 돌쇠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돌쇠는 장터에 나갈 때마다 자신의 몫으로 나온 밥을 아껴두었다가 그 처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녀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지만 돌쇠가 주는 밥을 말없이 받아먹곤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처녀는 기운을 차렸는지 장터 어귀에서 구걸을 하기도 하고 짐을 나르는 이들을 도와주며 푼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가 잠을 자는 곳은 차가운 달이 밑이었습니다. 돌쇠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저 어린 처녀를 저렇게 내버려 두었다가는 다가오는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큰 결심을 하고 김 부자를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소인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김 부자는 웬일인가 싶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내게 소원이라니 별일이 다 있구나. 말해보아라. 돌쇠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장터다리 밑에 홀로 지내는 처녀가 하나 있습니다. 오갈 데 없는 불쌍한 신세입니다.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김 부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머슴이 여자를 데려오겠다니 그것도 거짓 처녀를 말입니다. 김 부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쇠야, 내 마음은 알겠다만 집안의 여자를, 그것도 근본도 모르는 거지를 드릴 수는 없다. 돌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거두겠습니다. 제가 그 처녀와 혼인을 하려 합니다. 그러니 부디 저희 두 사람이 지낼 작은 방이라도 하나 내어주십시오. 헛간이라도 좋습니다. 제가 어르신을 위해 2배, 3배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 부자는 돌쇠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돌쇠의 성실함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그의 청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허허, 네가 좀 그렇다면야. 마침 뒤뜰에 오래된 광이 하나 비어있다. 그곳을 치워서 지내도록 하라. 돌쇠는 김 부자에게 100번 절을 하고 뛰어나왔습니다. 그는 당장 장터로 달려가 처녀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나와 함께 갑시다. 비록 누추하지만 비바람을 피할 곳이 있어. 처녀는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돌쇠를 따라 나섰습니다. 돌쇠는 처녀를 데리고 김 부잣집 뒤뜰에 낡은 광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오랫동안 쓰지 않아 거미줄이 가득하고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지만 두 사람이 누울 공간은 충분했습니다. 돌쇠는 며칠 밤낮으로 짚을 엮어 지붕을 이고 흙을 이겨 벽을 발랐습니다. 그리고는 읍내에서 가장 싼 배 한 피를 끊어와 처녀에게 새 옷을 지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모두 혀를 찼습니다. 돌쇠가 드디어 미쳤구나.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놈이 거짓 처녀를 데려와 살림을 차리다니. 머슴이 머슴을 낳는 법이지. 저러다 자식이라도 낳으면 어쩌려고. 특히 김 부잣집의 다른 머슴들을 관리하며 위세를 부리던 마서방은 노골적으로 돌쇠를 비웃었습니다. 마서방은 평소에도 성실한 돌쇠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야 돌쇠, 네가 이제 머슴 나부랭이가 아니라 신랑 나으리가 되셨다지. 그래서 내 마누라는 밥은 할 줄 아느냐? 아니면 밤에 잠자리 시중이라도 잘 드느냐? 마서방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돌쇠는 그런 모욕을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그는 처녀에게 복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복희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놀랍도록 부지런하고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낡은 광은 금세 사람이 사는 집처럼 정갈해졌습니다. 그녀는 냇가에서 멱을 감고 돌쇠가 지어준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떼국물을 벗겨낸 복희의 얼굴은 달덩이처럼 희고 고왔습니다. 돌쇠는 그런 아내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복희는 돌쇠가 일을 나간 사이 뒷산에 올라 도토리와 버섯을 주워 오고 텃밭을 일구어 채소를 심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돌쇠가 고된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복희는 따뜻한 저녁밥을 차려놓고 그를 기다렸습니다. 비록 쌀밥에 고깃국은 아니었지만 복희가 산에서 캐온 나물과 텃밭에서 갓 딴 채소로 차린 밥상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습니다. 돌쇠는 난생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아내 복희가 그저 고맙고 소중할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말 없고 순박해 보이기만 하던 아내 복희가 실은 노루목 마을 전체를 뒤흔들 엄청난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의 조용했던 삶에 곧 거센 폭풍우가 몰아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노루목 마을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었습니다. 돌쇠와 복희가 사는 뒤뜰의 낡은 광은 바람막이가 되어주기에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밤이면 외풍이 흙벽에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두 사람의 볼을 핥히었습니다. 돌쇠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위해 매일같이 더 많은 장작을 해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비록 거친 잡곡밥에 시래기국 한 그릇이 전부인 식사였지만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온기가 돌았습니다. 복희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돌쇠가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집신을 10켤레나 삼아두었고 틈틈이 솜씨를 발휘해 낡은 천조각을 이어 돌쇠의 잠자리를 두툼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돌쇠는 그런 아내를 보며 고된 노동의 시름을 잊곤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소박한 행복을 시기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마서방이었습니다. 마서방은 김 부잣집의 곳간 열쇠를 쥐고 머슴들을 관리하는 실질적인 안살림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김 부자의 신임을 등에 업고 온갖 위세를 부렸습니다. 마서방은 처음부터 돌쇠가 거짓 처녀를 데려온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냄새나는 거지 하나가 집안에 들어와 복을 내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복희가 깨끗이 씻고 단정하게 지내는 모습, 그리고 돌쇠가 전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얼굴을 하자 그의 심사는 더욱 뒤틀렸습니다. 재분수도 모르는 머슴놈이 감히 행복을 누리는 꼴이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마서방의 괴롭힘은 교묘하고 집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돌쇠에게 일부러 가장 힘들고 굳은 일만 골라 시켰습니다.
돌쇠야, 네가 하도 기운이 넘쳐서 색시까지 얻었으니 이 정도 일은 일도 아니겠지. 저기 뒷산에 얼어붙은 밭을 좀 갈아엎어라. 돌쇠야, 장독대에 금이 갔으니 네가 밤새 지키고 서 있거라. 한겨울에 꽁꽁 언 땅을 가는 일이나 밤새 추위에 떨며 장독대를 지키는 일은 그야말로 고역이었습니다. 돌쇠는 묵묵히 그 모든 일을 해냈지만 하루가 다르게 지쳐갔습니다. 그래도 돌쇠는 아내 복희 앞에서는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이것이 자신의 팔자소관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달에 한 번씩 머슴들에게 배급되는 양식을 나누어 주는 날이었습니다. 마서방은 커다란 뒤주 앞에 앉아 저울을 들고 거들먹거리고 있었습니다. 머슴들이 차례대로 자신의 몫을 받아갔습니다. 드디어 돌쇠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마서방은 돌쇠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쌀겨가 잔뜩 섞인 거친 잡곡을 다른 머슴들의 반밖에 되지 않는 양만 퍼 주었습니다. 어이 돌쇠, 넌 이제 식구가 둘이니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겠구나. 하지만 어쩌겠느냐. 내 색시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니 딱 이만큼이 내 놈의 몫이다. 거지 부부는 거지에 걸맞게 먹어야지. 마서방이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쇠는 울컥 치미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서방님. 그리고는 적은 양의 곡식을 자루에 담아 돌아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돌쇠의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복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복희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서방이 잡곡을 퍼담던 뒤주와 그 옆에 따로 쌓여있던 흰 쌀가마니들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서방이 장부에 무언가를 적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마서방은 복희의 그 기묘한 눈빛에 순간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뭘 봐, 이년아 말 못하는 벙어리 주제에 썩 물러가지 못해. 마서방이 소리를 질렀고 돌쇠는 황급히 복희의 팔을 잡아 끌고 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부인, 나 같은 못난 놈을 만나서 당신까지 굶주리게 만드는구려. 복희는 말없이 돌쇠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복희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살림을 하고 텃밭을 가꾸었지만 그녀의 눈은 항상 마서방과 그가 관리하는 곳간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서방이 언제 곳간에 들어가고 나오는지, 어떤 상인들이 그를 만나러 오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싣고 나가는지를 그림자처럼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복희는 그를 알지 못했지만 숫자는 셀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마서방이 쌀가마니를 곳간에 들일 때와 내어갈 때의 숫자를 몰래 세기 시작했습니다. 복희는 또한 마서방이 2개의 장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는 두껍고 큰 장부로 김 부자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손바닥만 한 작은 장부로 마서방이 품속에 몰래 숨기고 다니며 무언가를 틈틈이 적는 것이었습니다. 복희는 마서방이 밤늦게 뒷문으로 찾아온 낯선 상인과 은밀히 만나 그 작은 장부를 보며 돈을 주고받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복희의 눈빛은 점점 더 깊어지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확신한 듯 보였습니다. 돌쇠는 아내의 이런 변화를 눈치챘지만 그저 마서방에게 밉보인 것이 속상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다른 머슴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마서방이 돌쇠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더군. 그것보다 더 이상한 건 돌쇠네 그 벙어리 각시야. 그 여자가 밤마다 곳간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걸 봤다니까. 글쎄 거지 처녀가 아니라 사실은 구미호가 둔갑한 거라는 말도 있어. 돌쇠의 간을 빼먹으려고. 쉿 조용히 해. 마서방 귀에 들어가면 큰일 나. 소문은 흉흉하게 번져나갔습니다. 돌쇠와 복희는 김 부잣집 안에서
완전히 고립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는 이가 또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김부잣집 부엌에서 30년 넘게 불을 지펴온 옥주 할머니였습니다. 옥주 할머니는 비록 늙고 힘없는 노파였지만 김부잣집의 모든 내막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고아인 돌쇠가 어릴 적부터 제 자식처럼 안쓰럽게 여겨 몰래 누룽지라도 한 줌 더 챙겨주곤 했습니다. 옥주 할머니는 마서방이 곡간의 쌀을 몰래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증거가 없어 속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채 복희의 이상한 행동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돌쇠가 옥주 할머니를 도와 부엌 아궁이에 쓸 장작을 패고 있을 때였습니다. 옥주 할머니가 돌쇠의 팔을 슬며시 끌어당겼습니다. 돌쇠야, 내가 너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내각시 말이다. 복희. 돌쇠는 웬일인가 싶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희가 왜요, 할머니? 옥주 할머니는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내각시 보통 내기가 아니더구나. 혹시 글을 읽을 줄 알더냐? 아니면 셈이라도 밝으냐?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말 못하고 불쌍한 처녀일 뿐입니다. 옥주 할머니는 잠시 돌쇠를 말끄러미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돌쇠야, 내 말을 잘 듣거라. 내각시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여자가 아니다. 내가 보니 그 눈빛이 호랑이 눈이요, 그 셈이 여우의 꾀보다 빠르다. 돌쇠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옥주 할머니는 부엌의 어두운 구석으로 돌쇠를 데려갔습니다. 저기 마 서방을 보거라. 저놈은 김부자 어르신의 눈을 가리고 제 배를 불리는 독사 같은 놈이다. 그런데 내각시가 지금 그 독사의 꼬리를 밟으려 하고 있단 말이다. 돌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옥주 할머니는 돌쇠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각시가 밤마다 굿간을 엿보는 것을 나도 안다. 마 서방이 모를 것 같으냐. 조심하거라. 아주 조심해야 한다. 번거리 아내가 너무 많은 것을 보면 가장 먼저 혀가 잘리는 법이다. 알겠느냐. 옥주 할머니의 경고는 돌쇠의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를 얹어 놓았습니다. 그는 광으로 돌아오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광에 도착하니 복희는 촛불 한 자루를 밝혀두고 낡은 흙바닥에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다가가 보니 그것은 복잡한 그림이었습니다. 네모난 것은 곡간을 동그라미는 쌀가마니를 그린 것 같았습니다. 복희는 가마니 몇 개를 그리고는 X표를 치고 그 옆에 작은 주머니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아도 마서방이 쌀을 빼돌리고 돈을 챙기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이었습니다. 돌쇠는 사색이 되어 복희가 그린 그림을 황급히 발로 문질러 지웠습니다. 부인 대체 이게 무슨 짓이오? 이런 위험한 짓을 왜 하는 거요? 우리가 죽을 일 있어. 돌쇠가 난생 처음으로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복희는 놀란 듯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그렁 맺혔습니다. 돌쇠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일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돌쇠가 아내에게 버럭 소리를 지른 것은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어찌 당신에게... 미안하오 부인. 내가 못나서, 내가 무서워서 그랬소. 돌쇠의 어깨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복희는 젖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아낼 생각도 하지 않고 조용히 돌쇠의 옆으로 다가가 그의 거칠고 튼 손을 가만히 감싸 쥐었습니다. 화를 낸 남편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공포를 이해한다는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촛불도 켜지 않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천에 의지한 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돌쇠는 그야말로 가시방석에 앉은 듯 했습니다. 그는 마서방의 그림자만 봐도 화들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고 마서방이 그를 부르는 소리에는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돌쇠야, 네가 요새 넋이 나간 사람 같구나. 혹시 내 번거리 마누라가 밤마다 고기라도 하더냐? 마서방의 조롱에도 돌쇠는 그저 아닙니다, 아닙니다 라며 고개를 조아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틈이 날 때마다 복희에게 애원했습니다. 부인, 제발 그만둡시다. 옥주 할머니 말씀 기억 안 나오. 우리는 그저 짓불 같은 목숨이오. 마서방은 활활 타는 장작불이고 우리가 먼저 타 죽을 거요. 하지만 복희의 생각은 다른 듯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안심시키려는 듯 낮에는 평소처럼 묵묵히 텃밭을 돌보고 집신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쇠의 공포를 양분 삼은 듯 더욱 단단하고 차갑게 빛났습니다. 돌쇠가 잠든 깊은 밤 복희는 더 이상 흙바닥 대신 자신의 기억 속에 모든 것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밤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마서방의 발걸음 소리, 굳간 자물쇠가 덜그럭거리는 횟수,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쌀가마니의 수를 세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서방 역시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자신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었지만 그 번거리 처녀의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순한 짐승 같던 눈이 이제는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전연이 번거리 주제에 감히 마서방은 일부러 돌쇠 부부의 광 근처를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자신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지 혹은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들을 수 있는 것은 돌쇠에 지친 코골이와 복희의 고른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마을의 소문은 더욱 흉흉해졌습니다. 글쎄, 돌쇠네 번거리 각시가 밤마다 귀신을 본다지 뭐야. 어떤 사람은 그 여자가 사실은 번거리가 아니라 밤마다 여우로 변해서 뒷산을 돌아다닌다던데. 이런 소문은 모두 마서방이 은근슬쩍 흘린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돌쇠 부부를 완전히 고립시켜 제풀에 지쳐 마을을 떠나게 만들 심산이었습니다. 다른 머슴들조차 돌쇠와 말 섞는 것을 꺼렸습니다. 돌쇠는 이제 김부잣집 안에서 그리고 노루목 마을에서 외딴 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아내 복희의 고집 때문인 것 같아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다가도 그런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해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복희는 셈을 할 다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헛간 구석에 버려져 있던 조약돌과 나뭇가지를 몰래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돌쇠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그 차가운 돌들을 낡은 천조각 위에 하나씩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긴 나뭇가지 하나는 쌀 한 가마니, 짧은 나뭇가지 하나는 보리 한 말 검은 조약돌은 마서방이 챙긴 엽전 한 꿰미를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술을 놓듯 지난 몇 달간 자신이 보아온 모든 것을 돌과 나무로 엮어냈습니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캄캄한 광 속에서 복희는 손의 감각만으로 자신만의 장부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겨우 울은 더욱 깊어져 칼바람이 광의 틈새를 찢을 듯 울부짖었습니다. 돌쇠는 얇은 이불을 아내의 어깨까지 끌어올려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에도 마서방은 돌쇠를 쉬게 두지 않았습니다. 돌쇠야, 강이 얼기 전에 나루터에 가서 젓갈통을 받아 와야겠다. 네가 제일 힘이 좋으니 네가 다녀오너라. 나루터는 왕복백리가 넘는 길이었습니다. 돌쇠는 해가 뜨기 전에 떠나 해가 지고 한참이 지나서야 무거운 젓갈통을 지게에 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어깨가 끊어질 듯 아프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자신을 기다릴 아내 생각에 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마서방은 복희를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돌쇠가 나루토에가 늦게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밤이 깊어지자 술에 취한 척 비틀거리며 돌쇠의 광으로 향했습니다. 돌쇠야, 이놈의 자식 아직도 안 들어왔느냐. 그는 고함을 지르며 낡은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촛불 한 자루 없이 캄캄한 방 안에 복희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서방은 술 냄새를 풍기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라벙거리 각시 혼자 있었네. 내 서방은 어디 가고. 응. 그의 음흉한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복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구석에 단정히 앉아 어둠 속에서도 마서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나 놀람이 아닌 차가운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서방은 순간 움찔했습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깊은 산속에서 만난 호랑이의 눈빛 같았습니다. 그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에잇, 재수 없는 연 같으니라고. 내 서방 오거든 내일 아침 일찍 나를 찾아오라고 해라 알았느냐. 마서방은 침을 뱉고는 황급히 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방금 전에 그 눈빛이 자신이 훔친 쌀가마니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며칠 뒤 옥주 할머니가 돌쇠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돌쇠야, 이것 좀 보거라. 할머니가 내민 것은 시커먼 숯 조각 하나였습니다. 아궁이를 청소하다가 아주 단단하고 좋은 놈이 나왔기에 내 생각이 났다. 내 각시가 손재주가 좋으니 이걸로 그림이라도 그리라고 주거라. 돌쇠는 어리둥절했지만 숯을 받아들었습니다. 옥주 할머니는 돌쇠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보이는 것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들리는 것도 냄새나는 것도 다 기록하는 법이다. 흙바닥은 발자국이 남지만 돌멩이는 말을 하지 않지. 돌쇠는 그 뜻을 다 알 수 없었지만 숯을 소중히 품에 안고 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희는 그 숯 조각을 받아들고는 처음으로 옥주 할머니가 있는 부엌 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헛간 구석에서 널찍하고 평평한 돌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그녀는 돌과 나뭇가지 대신 숯으로 돌판 위에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기억력은 비상했습니다. 몇 달 며칠, 쌀 몇 가마니, 보리 몇 말. 마서방이 상인과 만난 날짜, 주고받은 돈의 액수까지 짐작하여 꼼꼼하게 그렸습니다. 그녀의 돌판은 곧 마서방의 죄를 증명하는 완벽한 비밀 장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서 관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복희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녀는 마서방이 상인들을 만나는 날이면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 얼어붙은 담벼락 밑에 몇 시간이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마서방님, 이번 물건이 마지막입니다. 곧 김부자 어르신이 한양에서 돌아오신다지요. 그 전에 창고를 비워야 합니다. 알고 있다. 그러니 값을 더 쳐줘야겠다. 이번에는 어르신 제사에 쓸 약과까지 뺄 참이니까. 복희는 이 모든 대화를 수추로 돌판에 옮겨 적었습니다. 약과라는 말에 그녀는 둥근 원을 그리고 그 안에 꽃무늬를 그려 넣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희는 마서방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의 방을 몰래 살폈습니다. 마서방은 자신이 영리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김부자에게 보여줄 가짜 장부는 책상 위에 버젓이 올려두었지만 자신이 몰래 기록하는 진짜 작은 장부는 지프로 엮은 베개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복희는 조심스럽게 베개 속을 뒤져 그 작은 장부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글을 읽지 못했지만 그 안에 적힌 숫자들과 자신이 돌판에 그린 그림들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복희는 장부를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장부만 돌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기록한 돌판을 어떻게 세상에 내놓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면 섣달금음 김부자가 한양에서 볼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김부자는 늘 섣달금음 전날에 돌아와 한 해의 살림을 결산하고 머슴들에게 상을 내리곤 했습니다. 마서방은 바로 그날 마지막으로 창고를 털어 도망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복희 또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서방은 김부자가 돌아오기 전날 밤 마지막 거래를 위해 상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는 곳간에 남은 마지막 쌀가마니들까지 헐값에 넘기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까지 싫으면 끝이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시골뜨기 노릇도 끝이다. 마서방이 돈주머니를 챙기며 기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복희는 그 모습을 어둠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수추로 빼곡히 채워진 돌판이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헛간에서 가장 큰 쇠죽수는 솥뚜껑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헛간 옆에 걸려있던 징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복희는 쇠죽 솥뚜껑을 방패처럼 앞세우고 온 힘을 다해 징을 내리쳤습니다. 쾌에엥. 칠흑 같던 겨울밤의 정적을 깨고 징소리가 노루목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복희는 징을 치며 헛간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헛간에는 불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쌀가마니를 훔쳐 달아나려던 상인들과 마서방이 징소리에 놀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저 벙어리 년이. 마서방이 복희를 발견하고 달려드는 순간 잠에서 깨어 쏟아져 나온 머슴들과 마을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아내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징소리에 놀라 뛰쳐나왔다가 쌀가마니를 앞에 두고 흉기처럼 몽둥이를 든 마서방과 솥뚜껑으로 그를 막아서고 있는 아내 복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인. 돌쇠가 절박하게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마을 어귀에서 어르신 행차시다 라는 외침과 함께 김부자의 가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든 것이 복희가 계획한 대로였습니다. 그녀는 김부자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마서방이 도둑질하는 현장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고발한 것입니다. 섣달금음 전야의 밤 공기는 쇠를 얼릴 듯 차가웠습니다. 김부자의 가마가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아수라장이던 마당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쌀가마니를 훔쳐 달아나려던 상인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머슴들과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든 채 이 기막힌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서방은 몽둥이를 든 손을 미처 거두지 못한 채 방금 한양에서 돌아온 주인의 매서운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쇠죽 솥뚜껑을 방패처럼 든 복희와 넋이 나간 표정의 돌쇠가 서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란이냐. 김부자의 녹이 띈 목소리가 꽁꽁 얼어붙은 마당을 갈랐습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마서방이었습니다. 그는 이대로 모든 것이 끝장났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마지막 발악이라도 해보자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는 쥐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듯 흉흉한 기세로 몽둥이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김부자 앞에 엎드려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 요망한 벙어리년에게 속았습니다. 마서방이 손가락으로 복희를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복희에게로 향했습니다. 마서방은 울부짖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이 한양에 가신 뒤로 저 벙어리년이 밤마다 헛간을 돌며 쌀을 훔쳐냈습니다. 제가 그걸 몇 번 목격하고 돌수의 놈을 타일렀건만 저것들이 도리어 제게 누명을 씌우려고 오늘 밤 저것들이 이 상인들을 불러 남은 쌀마저 다 팔아먹으려는 것을 제가 막다가
그는 마치 자신이 정의를 구현하려다 봉변이라도 당한 사람처럼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현이 갑자기 징을 치며 불이라도 난 것처럼 소란을 피워 저를 도둑으로 몰아쓴 것입니다. 전현은 번거리가 아니라 마귀입니다. 어르신, 김 부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장사를 하며 온갖 인간 군상을 겪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서방의 악어 눈물 너머에 있는 교활함과 그가 가리키는 복희의 고요한 눈빛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돌쇠는 그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 아내는 이라고 중얼거릴 뿐 공포에 질려 제대로 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복희의 앞을 가로막고 떨고 있었습니다. 김 부자는 상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들은 또 웬 놈들이냐? 상인들은 죽을 죄를 지은 듯 고개를 조아리며 덜덜 떨기만 할 뿐마 서방이 두려워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마서방은 이때다 싶어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르신, 저 요망한 년과 돌수의 놈을 당장 광에 가두고 형벌을 내리시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편 돌쇠의 등 뒤에 숨어있던 복희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소뚜껑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서방은 저것 봐라, 이제 와서 잘못을 비는 척한다 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복희는 마서방이나 김부자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횃불이 환하게 비추는 마당 한가운데의 흙바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 번거리 처녀가 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복희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네모난 곧간 동그란 쌀가마니들, 그리고 그 옆에 마서방을 닮은 졸라맨을 그렸습니다. 마서방은 저게 무슨 이라며 소리쳤지만 김 부자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복희의 그림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곳간에서 빠져나와 수레에 실리는 쌀가마니들을 그렸고 마서방이 상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서 돈주머니를 받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날짜를 표시하듯 작대기를 그었습니다. 한 달 전, 보름 전, 그리고 오늘 밤의 그림까지 마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은 그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누가 도둑인지 한눈에 알 수 있을 만큼 명확했습니다. 전현이 미쳤구나. 감히 어르신 앞에서 요망한 그림으로 현혹하려 들다니. 마서방이 복희에게 달려들어 그 그림을 발로 문대어 지우려 했습니다. 돌쇠가 황급히 그 앞을 막아섰지만 마서방의 거친 손길에 맥없이 밀려났습니다. 마서방이 복희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매엄추시워라. 어르신. 모두의 뒤편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옥주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늙은 노파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옥주 할머니는 김 부자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저 아이는 미치지도 않았고 요망한 마귀도 아닙니다. 저 아이가 그리는 것은 장부입니다. 장부라고 김 부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아이는 글을 모르지만 셈은 누구보다 밝습니다. 지난 몇 달간 마서방이 곳간에서 빼돌린 모든 것을 밤마다 지켜보고 저렇게 그림으로 기록해왔습니다. 옥주 할머니의 말에 마당은 다시 한번 술렁이었습니다. 마서방은 옥주 할머니까지 나서자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 늙은 노망난 할망구가 네가 저 벙어리년과 짜고. 네 이놈. 김 부자가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감히 옥주 할머니께 무슨 망발이냐. 옥주 할머니는 내 아버님 때부터 이 집의 쌀을 지켜온 분이다. 김 부자의 위험에 마서방은 입을 다물었지만 여전히 눈알을 굴리며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희가 그린 흙바닥의 그림 따위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복희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흙바닥의 그림이 지워진 것을 보고는
망설임 없이 자신들의 누추한 광으로 달려갔습니다. 돌쇠가 놀라 부인 어디 가시오? 라고 외쳤지만 복희는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서방은 낄낄거렸습니다. 하하하, 저것 보십시오. 제 꾀에 제가 넘어가 도망치는 겁니다. 하지만 복희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후 자신이 밤새 수추로 기록해온 커다랗고 평평한 돌판을 두 손으로 힘겹게 들고 나타났습니다. 횃불빛이 돌판 위에 빼곡하게 그려진 그림 장부를 비추었습니다. 복희는 그 돌판을 김부자의 발 아래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곳에는 흙바닥에 그렸던 것보다 훨씬 더 상세한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쌀과 보리의 수량 날짜, 심지어는 상인들의 인상착의까지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의 마지막에는 김부자의 제사상에 올릴 약과를 빼돌린다는 내용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꽃무늬가 새겨진 둥근 약과 그림을 본 김부자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조상의 제사 음식을 훔친 것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집안의 근본을 뒤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죄였습니다. 마서방, 내 이놈, 이것도 저 번거리년의 조작이라 말할 테냐. 김부자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마서방은 사색이 되었지만 여전히 발뺌했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어르신, 저 그림 쪼가리가 어찌 증거가 된단 말입니까? 그때 복희가 마지막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김부자를 바라보며 마서방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는 마서방의 방 쪽을 가리키며 잠자는 신용과 함께 베개를 베는 흉내를 냈습니다. 김부자는 순간 그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옥주 할머니도 어르신 마서방의 방, 베개라고 속삭였습니다. 김부자는 머슴 둘을 지목했습니다. 당장 마서방의 방으로 가 그놈의 베개를 가져오너라. 머슴들이 달려갔고 잠시 후 마서방의 때 묻은 집 베개를 들고 왔습니다. 김부자는 칼을 뽑아들어 베개를 단숨에 갈랐습니다. 집단 속에서 작은 책자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마서방이 품속에 숨기고 다니며 몰래 기록하던 진짜 장부였습니다. 김부자는 장부를 펼쳐들었습니다. 그리고 복희가 가져온 돌판과 하나하나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부에 적힌 날짜와 수량 복희의 돌판에 그려진 그림이 놀랍도록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내 이놈 하늘이 무섭지도 않더냐. 김부자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서방은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어르신, 살려주십시오. 제가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함께 있던 상인들도 일제히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마서방님이 시키는 대로. 김부자는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저놈들을 당장 묶어라마. 서방은 빈 곳간에 가두고 날이 밝는 대로 관에 끌고 가겠다. 저 상인놈들도 한데 묶어 가두어라. 마서방에게 억눌려 지내던 머슴들이 기세 좋게 달려들어 순식간에 마서방과 상인들을 포박했습니다. 마서방의 비명과 상인들의 애원소리가 섣달금은 밤을 찢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소란이 진압되고 마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김부자는 횃불 아래 서 있는 돌쇠와 복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고 복희는 흙먼지로 범벅이 된 얼굴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김부자는 복희에게 다가가 그녀가 가져온 돌판을 집어들었습니다. 네가 이 집안을 구했다. 그는 복희를 지그시 바라보다가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돌쇠야, 너는 천금보다 귀한 아내를 얻었구나. 그런데 너는 왜 네 아내가 이 지경이 되도록 가만히 있었느냐? 돌쇠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소인은 그저 무서웠습니다, 어르신. 소인은 힘없는 머슴일 뿐이라. 돌쇠가 말을 차에 마치기도 전에 복희가 남편의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그녀는 김부자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남편 돌쇠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는 그 손으로 자신의 심장이 있는 가슴을 두어 번 두드리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몸짓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심장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돌쇠는 아내의 그 모습에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김 부자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무서웠던 얼굴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옥주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멈, 날이 너무 춥소. 모두 안으로 들입시다. 그리고는 돌쇠와 복희를 향해 말했습니다. 너희 두 사람도 이리 오너라. 오늘 밤은 저 차가운 광이 아니라 이 사랑채의 따뜻한 아랫목에서 자야겠다. 할멈, 저 두 사람을 위해 쌀밥을 아주 고봉으로 지으시오. 그리고 국도 뜨끈하게 끓여내오고. 모두가 놀랐으니 오늘은 밤을 새워서라도 이 일을 바로 잡아야겠다. 김 부자의 말이 떨어지자 얼어붙었던 마당에 비로소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 부자의 사랑채 아랫목은 10년 만에 처음 발을 디뎌보는 돌쇠에게는 꿈결처럼 따뜻했습니다. 옥주 할머니는 금세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과 쇠고기 뭇국을 차려 내왔습니다. 섣달금음을 준비하느라 끓여둔 육수였습니다. 돌쇠는 감히 수저를 들지 못하고 밥그릇만 바라보았습니다. 반면 복희는 흙먼지를 대충 닦아낸 얼굴로 김 부자와 옥주 할머니를 차례로 바라본 뒤 조용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하도 당당하고 침착하여 김 부자는 허허하고 헛웃음을 쳤습니다. 김 부자는 식사하는 두 사람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마서방의 가짜 장부와 진짜 장부, 그리고 복희가 수초로 그린 돌판을 나란히 펼쳐두고 있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글 한자 모르는 처녀가 오직 눈과 기억만으로 이토록 정확한 장부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서방의 장부에 적힌 숫자와 복희의 돌판에 그려진 그림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그는 복희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저 작고 초라한 행색 뒤에 1000명의 군사보다 무서운 지혜가 숨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밥을 반쯤 먹다가 그만 수저를 내려놓고 엎드렸습니다. 어르신,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리 고초를 겪는 동안 저는 무섭다는 핑계로 마서방님이 두려워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돌쇠의 목소리가 부끄러움과 회한으로 젖어들었습니다. 그는 이 따뜻한 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부자는 밥을 먹다 말고 끙하고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사내란 본디 제 울타리 안에 식소를 지키는 법인데 네가 두려웠던 것은 네 죄가 아니다. 마서방이 그만큼 악랄했다는 증거지. 그때였습니다. 묵묵히 밥을 먹던 복희가 돌쇠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그리고는 밥그릇을 돌쇠 쪽으로 밀어주며 어서 먹으라는 듯 눈짓을 했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이나 질책 대신 오직 따뜻한 연민과 격려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런 아내의 모습에 다시 한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복희는 겉보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거지 처녀였지만 그 속은 천길 바다보다 깊고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돌쇠는 자신이 아내를 지킨 것이 아니라 아내가 자신을 지켜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옥주 할머니가 따뜻한 숭늉을 따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저 아이는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입만 살아 떠드는 빈 깡통 같은 자들이 많지만 저 아이는 제 눈과 귀로 세상을 담고 제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아이입니다. 할머니는 복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돌쇠가 복을 받은 게지요. 그것도 아주 큰 복을. 김 부자는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할멈 말이 맞소.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어두웠구려. 저런 보석을 광에 처박아 두었으니
식사가 끝나자 김 부자는 돌쇠와 복희를 불렀습니다. 그는 품에서 종이 두루마리 몇 장을 꺼냈습니다. 돌쇠야, 너는 10년간 내 집에서 성실히 일했다. 하지만 너는 오늘 네 아내 덕에 목숨을 건졌다. 나는 너에게 더 이상 머슴살이를 시킬 수가 없구나. 김 부자는 헛간에 갇힌 마 서방을 생각하며 치를 떨었습니다. 나는 내게 이 집의 곳간을 맡기고 싶지만 너희 부부에게는 더 큰 복이 어울린다. 너를 머슴의 신분에서 풀어주겠다. 돌쇠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르신 면천이라니요. 그렇다.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다. 김 부자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 서방이 그동안 내 재산을 축내어 모은 것들이 꽤 되더구나. 관에 넘기기 전에 회수한 것들이다. 그는 작은 궤 하나를 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엽전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내 아내 복희가 되찾아준 내 재산의 일부다. 이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또한 노루목 입구에 있는 작은 기와집 한 채와 밭되기 세 마지기를 너희 부부의 이름으로 주겠다. 돌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슴이 그것도 거지 처녀와 혼인한 머슴이 하루아침에 집과 땅을 가진 양민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돌쇠가 감격에 겨워 울음을 터뜨리는 동안에도 복희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엽전이 담긴 궤나 집문서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김 부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옥주 할머니가 아까 주었던 숯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깨끗한 바닥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곡간이나 쌀가마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 부잣집의 대문과 그 대문에서 짐을 지고 나가는 마 서방, 그리고 그 옆에 옥주 할머니가 웃으며 쌀을 나누어주는 그림이었습니다. 김 부자는 그 그림의 뜻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허허허, 네가 정녕. 복희는 김 부자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재물이나 집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의 곳간 열쇠를 정직한 옥주 할머니에게 맡겨달라고 청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안의 근본이 바로 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김 부자는 이 말 못하는 며느리 앞에서 난생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이 집안의 도리를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복희의 마음에 감복했습니다. 알겠다. 내 뜻대로 하마. 김 부자는 옥주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멈, 내일 아침부터는 저 무거운 솥 대신 내 곳간 열쇠를 맡아주시오. 할멈이야말로 이 집의 기둥이요. 옥주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희는 그제야 처음으로 아주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섣달금음의 차가운 밤을 녹이고도 남을 만큼 따뜻했습니다. 돌쇠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돈이나 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 아내 복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돌쇠와 복희는 낡은 광이 아닌 사랑채의 따뜻한 아랫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밖에서는 새해를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 노루목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 부잣집 마서방이 도둑질을 하다 잡혀 관하로 끌려갔다는 소식과 머슴 돌쇠가 하루아침에 면천이 되어 집과 땅을 얻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거지 처녀를 아내로 삼더니 돌쇠가 복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 번거리 각시가 사실은 다 알고 꾸민 일이라며 혀를 내두르기도 했습니다. 새해가 밝고 돌쇠와 복희는 김 부자가 내어준 노루목 어귀에 작은 기와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집은 마서방이 몰래 사들여 첩을 두려 했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정당한 주인을 만난 것입니다. 돌쇠는 더 이상 머슴이 아니었지만 김 부자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밭 세 마지기를 부지런히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김 부잣집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가장 먼저 달려가 힘을 보탰습니다. 그는 이제 어엿한 양민 김돌쇠가 아니라 박돌쇠라는 재성을 되찾은 한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복희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낡은 광에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깨끗한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고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그녀의 텃밭에서 난 채소들은 유난히 싱싱하고 맛이 좋아 옥주 할머니는 장을 담글 때마다 복희네 채소를 가져다 썼습니다. 복희는 틈틈이 수추로 돌판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뒷산의 꽃과 나무 그리고 남편 돌쇠가 밭을 가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녀의 그림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돌쇠 부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행운을 시기하던 이들도 돌쇠의 변함없는 성실함과 복희의 말없는 지혜에 점차 감화되었습니다. 특히 복희는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조용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그녀는 아무도 몰랐던 뒷산에 숨겨진 샘터를 그림으로 그려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굳는 아이가 생기자 그녀는 자신이 산에서 주워 말려둔 도토리와 묵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더 이상 거짓 처녀나 벙어리 각시라 부르지 않고 복을 가져온 부인이라 불렀습니다. 돌쇠는 정말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집과 땅을 가졌고 창고에는 그해 가을 복희에 지혜로 풍년이 든 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돌쇠가 생각하는 진짜 부유함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는 저녁마다 고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를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말없이 자신을 맞아주는 아내 복희가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곁에 앉아 밥을 먹으며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돌쇠와 복희가 혼인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기와집 마당에는 복희가 심은 살구꽃이 하얗게 만개했습니다. 돌쇠는 밭에서 돌아오는 길에 읍내에 들러 아내에게 줄 비단, 댕기 하나를 사왔습니다. 비록 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아내의 검은 머리에 메어주면 참으로 고울 것 같았습니다. 그가 기분 좋게 대문을 들어서는데 방 안에서 복희가 무언가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돌쇠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복희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아랫배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는 수추로 돌판에 작은 아이가 손을 흔드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돌쇠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부인 그게 참말이오. 복희는 대답 대신 돌쇠의 거친 손을 자신의 배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돌쇠는 그 따뜻하고 경이로운 감촉에 그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얻은 복이 너무나 커서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돌쇠는 아내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고맙소 부인, 정말 고맙소. 나 같은 놈에게 이리 과분한 복을.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희는 그런 남편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봄날의 햇살보다 더 따뜻하고 자애로웠습니다. 그녀는 비록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사랑과 위로를 남편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아내를 품에 안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물은 아내가 아니었다면 지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진정 부자가 된 것은 다리 밑에서 떨고 있던 이 처녀의 손을 잡았던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남들은 그녀가 거짓 처녀라 손가락질했지만 돌쇠의 눈에는 그녀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진정한 분은 쌀가마니나 엽전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믿어주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한편 관아로 끌려간 마서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김부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의 창고 곡식까지 몰래 빼돌린 것이 드러나 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옥에 갇혀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했던 벙어리 처녀의 그림, 장부 때문에 몰락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옥사에서 밤마다 복희의 그 차가운 눈빛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다고 합니다. 김 부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복희 덕분에 집안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옥주 할머니에게 곳간 열쇠를 맡긴 뒤로 집안에 다시 복이 깃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재물에만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돌쇠네 집에 들러 복희가 수추로 그린 세상 돌아가는 그림을 보며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복희는 김 부자에게 단순한 머슴의 아내가 아니라 집안의 앞날을 내다보는 현명한 조언자가 된 것입니다. 노루목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두고 전했습니다. 거지 처녀를 업신여기지 마라. 그 안에 용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 진짜 부자는 황금을 쌓아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알아보고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돌쇠와 복희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처럼 내려왔습니다. 돌쇠는 성실함으로 땅을 일구었고 복희는 지혜로움으로 가정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깊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했습니다. 바람이 노루목 마을에 살구나무 가지를 스치며 자장가를 부릅니다. 저 멀리 냇물 소리도 오늘따라 유난히 평화롭게 들립니다. 돌쇠와 복희도 이제 갓 태어난 아이와 함께 곤히 잠자리에 들었을 겁니다. 그들의 숨소리처럼 고르고 편안한 밤입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도 돌쇠가 얻은 그 커다란 복처럼 따뜻하고 평안한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모든 걱정은 흙바닥에 그린 그림처럼 바람에 흩날려 보내고 그저 옥주 할머니가 끓여준 숭늉처럼 구수하고 편안한 잠에 드십시오. 김 부자는 훗날 복희가 수추로 그린 그림들을 모아 책으로 엮으려 했다고 합니다. 글은 아니었지만 그 그림 속에는 농사짓는 법 물기를 내는 법, 그리고 흉년을 대비하는 지혜까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희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그림은 수백 마디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노루목 마을이 오랫동안 풍요롭고 평화로웠던 것은 어쩌면 바로 이 말 없는 현자의 지혜가 마을 곳곳에 스며들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마을의 밤은 깊어만 갑니다.